자, 우리가 블로그를 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검색을 했을 때 앞에 뜨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것과 각 검색 탭을 클릭했을 때 첫 페이지에 노출하는 거, 이런 걸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해요. 그럼 검색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검색 엔진 최적화 SEO란 검색 엔진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그 검색 엔진은 해당 단어와 가장 부합된 자료를 검색 결과에서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합하게 글을 작성해야 되는 게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 엔진 최적화는 C랭크 알고리즘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지는데요. C랭크 알고리즘이란 블로그가 어떤 특정 관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하는 알고리즘이 C랭크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는 블로그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스크랩이나 댓글, 공감 횟수가 늘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되죠. 즉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꾸준하게 발행하고 소통해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C랭크 알고리즘은 어떤 항목들로 매겨져 있냐면요. 블로그 컬렉션이나 네이버 DB, 서치로그, 체인스코어 또는 블로그 액티비티, 블로그 에디터의 주제 점수 이런 것들이 항목이 돼요. 그 중에 이제 블로그 컬렉션이라는 건 제목이나 본문, 링크, 이미지 등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로 품질을 계산하는 항목이고요. 네이버 DB는 네이버에서 보유한 관련 콘텐츠 DB를 연동해서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서치로그라는 거는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나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하는 게 서치로그. 체인스코어는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를 이용을 해서 신뢰도와 인기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액티비티라는 부분에서는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를 첨부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하는 게 블로그 액티비티. 그리고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라는 거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문서의 주제를 분류하고 해당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걸 계산하는 걸 블로그 에디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 블로그인가 이런 것들이 C랭크 알고리즘에서 보는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검색 엔진 우리가 노출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반복된 사진과 이미지는 쓰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네이버 자체가 원본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글을 복사해서 그대로 넣게 된다면 그것은 유사문서로 처리가 되고요. 유사문서는 실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질 않는 문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문서가 되는 기준은 원본 대비 70% 이상 같을 때 유사문서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유사 이미지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들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진을 약간 각도를 틀어주거나 아니면 사진 가장자리에 뭐 예를 들어 테두리를 넣는다든지 조금만 수정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에서 풀려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검색 엔진 최적화 벤치마킹하기라는 부분에서는 벤치마킹할 블로그의 글을 클릭하고 포스트의 본문이 나오면 익스플로러에서 편집 2페이지 찾기를 누르거나 컨트롤 F를 눌러서 벤치마킹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누군가가 어떤 걸 찾는다라고 보자. 예를 들어 뭐 보습크림을 찾겠다. 그럼 보습크림이라고 치면 뷰에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이 모모찌 모바르찌라는 이 분의 적은 글을 눌러서 보게 된다면 이 글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때 컨트롤 F를 누르면 찾기가 뜨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보습크림이라고 쳐보면 이 보습크림이라는 단어가 이 블로그에 몇 번 정도 반복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컨트롤 F예요.
그래서 몇 개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면 상위 노출이 되려면 내가 이 키워드를 몇 번 정도 반복을 하고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검색 상위 노출을 위한 검색 엔진 최적화 8가지 방법을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는 글 제목에 키워드를 삽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제목에 삽입을 해주게 된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도 검색에 걸려 나오는 그런 포스팅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 잘하는 곳이라고 검색했을 때 내 글이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검색에서 상위로 노출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제가 아까 보습크림을 찾아보았을 때도 보시면은 보습크림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보습크림이라고 이렇게 적은 게 제목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용에도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이버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포스팅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제목에만 적는 경우는 사실은 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 얘기하려면 내용에서도 그 단어가 들어가게 되다 보니 제목과 내용에 해당 그 키워드가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 본문에도 글 제목을 넣었다면 노출시킬 키워드도 가급적이면 글 본문에다가 그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좋겠고, 세 번째는 노출할 키워드는 크기와 색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조를 하지 않은 글은 눈에 띄지를 않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부분을 강조를 해서 중요한 표시를 해놨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크롤러가 읽기에도 그 표시가 폰트로는 뭐 폰트 뭐 타입 볼드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했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잘 보이니까 눈에 더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글 본문에서 소제목이나 노출을 원하는 글자의 크기, 색상과 같은 것들을 본문과 구분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가독성 부분에서도 상위 노출 부분에서도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글 본문에 이미지와 동영상을 넣는 건데요. 포스트 크기에 따라서 검색 상위 노출 순위가 다음과 같이 바뀌어요. 일단 텍스트만 적는 것보다는 텍스트에다가 이미지까지 같이 넣는 게 당연히 노출이 더 잘 될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까지 같이 넣으면 더 좋습니다. 일단은 텍스트가 용량이 제일 적기도 하고요. 이미지가 그 다음, 동영상이 그 다음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일단 노출 부분에서 일단 넣어야 되는 부분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블로그에 만약에 글만 있다면 금방 아마 나가지게 될 거예요. 눌러서 내용을 다 보기가 사실은 글만 들어가 있을 때는 읽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글하고 이미지가 같이 있다면 그래도 더 오랫동안 더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중간중간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너무 지루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 동영상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눌러서 보기도 할 테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상위 노출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만약에 제가 아까 보습크림이라고 쳤잖아요. 그러면 여기 뷰의 영역에 뜨는 것들은 블로그들이 뜨는 건데요. 여기 이미지에 뜨는 얘네들도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 블로그로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만약에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넣으면은 이 동영상 탭에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네이버 TV에서 유튜브에서 띄운 것들도 있지만 여기 만약에 블로그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또 눌러서 사람들이 보기도 하겠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3주 전에 올린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블로그 안에다가 우리가 동영상을 넣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노출이 되기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영역을 모두 다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에 넣을 이미지의 개수는요, 사실 몇 개든 상관없어요. 일단 없는 것보다 일단 한 개 이상이면 될 것 같긴 한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한 10개 정도를 넣으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사진, 글, 사진, 글의 형태로 적다 보니까 사진이 한 장이나 두 장인 경우는 너무 사진이 없다 보니 글만 너무 한 바닥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클릭해서 사람들이 보더라도 나중에 글을 다 안 읽고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개 정도 이상은 넣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10개를 넣으란 뜻은 아니에요. 한 개를 넣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들어가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가독성이 있어야 그래도 내용을 더 많이 보고 그래도 오랫동안 그 블로그 안에서 체류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땐 한 10개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나 동영상은 작은 것보단 당연히 큰 사이즈가 상위 노출에 더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넣을 때 이미지를 넣거나 동영상을 넣을 때요. 찾기 불편하니까 그냥 S01, 뭐 S02 이런 식으로 그냥 1, 2, 3, 4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넣는 것보단 블로그에서는 크롤러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서 우리의 글을 긁어다가 정보를 얻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의 이름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스테이크 맛집, 스테이크 맛집 이렇게 적었지만 그거는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블로그에서는요, 키워드가 반복돼서 계속해서 적혀지는 걸 어뷰징으로 생각해요. 근데 만약 사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약 올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스테이크 맛집이 요것 또한 스테이크 요 부분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주는 것보단 예를 들어 스테이크 맛집, 뭐 비프 스테이크, 스테이크 매불표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좀 바꿔서 쓰시는 게 검색 상위에는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이름까지 바꾸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 부분은 포기하셔도 네, 이 부분은 나머지를 지켜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6번째,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라는 건데요. 검색 엔진은 블로그 키워드 밀도가 높은 블로그의 글이 당연히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즉, 알고리즘의 신뢰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키워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프로필 내용에도 핵심 키워드를 넣고 카테고리 명 또한 만약에 내가 뭐 뷰티 쪽이라면 뷰티에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쓰고 포스트도 그 핵심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 최적화를 해서 쓰시게 된다면 키워드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블로그구나 라고 판단을 해줄 겁니다. 7번째, 글 작성 시에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삽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터 글쓰기 하단, 즉 지금은 발행 메뉴 쪽에 있는데요. 글의 주제와 관련된 태그를 입력해서 등록해 주시면 포스트 하단에 태그가 표시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블로그와 관련된 태그들을 달아주셔야 되겠죠. 자, 8번째, 키워드를 연관시켜라 라고 합니다. 검색 엔진은 프로필과 카테고리명 그리고 포스트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가 상호 간의 연관성이 높으면 포스트의 품질 지수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검색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서로 간에 좀 연관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최적화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으셨었는데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블로그 영역에 노출되는 거는 바로 노출이 안 되고요.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 30분 정도 있다가 내가 검색한 글의 제목으로 검색해 보았을 때 내 글이 1, 2페이지 정도에 뜬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검색 엔진은 새 글을 당연히 더 좋아해요. 그래서 10년 전의 맛집보다는 새로 맛있게 찍은 그 맛집을 더 중요시합니다. 왜냐면 고객들이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오래전 게시물 같은 경우는 그 집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어제 올린 횟집 글이다 또는 어제 올린 예를 들어 음식점 글이다 라고 한다면 어제 올렸는데 내일 망할 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즉 사람들이 선호하는 결과는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음식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테니 그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에 같은 좀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검색 엔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새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다른 부분은 지수가 낮지만 현재 가능한 거는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즉 새 글을 올리시는 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출을 내가 검색 상위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게시글을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블로그 품질 지수를 높이는 기본 원칙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위 노출시키는데 최신성이라는 점수를 활용해서 만약 노출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걔가 계속해서 거기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철봉에 매달리기를 해보면요. 어떤 학생은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바로 내려오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좋아하거나 이런 학생들이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근력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로그의 지수 또한 근력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블로그 지수에 따라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보스크림 찾아봤었잖아요. 여기 보면 얘가 3일 전, 얘가 2주 전, 얘가 9월 4일, 얘가 2주 전, 얘가 1시간 전, 3주 전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자주자주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봐서 좀 수분크림이라는 아니 보습크림이란 단어 자체로는 조금 사람들이 경쟁이 좀 치열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보면은 1시간 전에 올린 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얘는 3일 전에 있고 얘는 2주 전에 있는데 이 위쪽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얘네들은 아까 얘보다 일단 아까 얘기한 어떤 근력이라는 게 더 높기 때문에 이 앞쪽에 오랫동안 또 머무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블로그 지수에 대해 좀 판단을 해보자면 활동지수와 인기지수, 신뢰지수라는 여러가지 항목을 평가 산출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활동지수는 운영기간을 따지게 되고요. 그리고 포스트 수, 포스트를 그리고 얼마나 자주자주 썼는지, 최근에 포스트 활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활동지수로 매겨지는 부분이고요. 인기지수라고 한다면 포스트 주목도와 인기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지수는 내용의 충실성이나 소통에 노력하고 있는지, 활동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블로그 지수를 평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댓글이 있는지, 공감이 있는 블로그인지, 스크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거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블로그 지수는 점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의 품질 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따져보자면 한 번에 여러 개의 글을 작성하는 것보다 매일 하루에 한 개씩 꾸준하게 올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글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서는 어뷰징으로 생각해요. 어뷰징은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노출도 안 시켜주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루에 한 개씩 30일 동안 꾸준히 작성한다면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지런하고 되게 다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그 원하는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히 작성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보면 그 블로그에 그 글이 많이 쌓여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뢰성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포스팅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둘째로는 활동지수를 높여라 라는 건데 블로그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글을 작성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웃 블로그를 방문해서 댓글을 남긴다든지 자신의 블로그 이웃들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따라 활동지수가 평가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웃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해주고 참여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한쪽에서 잘해줘야 다른 쪽에서도 잘해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웃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원한다면은 이웃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스트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아마 나중에는 가망 고객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아주기보다 내가 먼저 블로그를 찾아가서 댓글도 작성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녀라. 요즘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블로그는 왜 기자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원고 가지고 주고 그 원고를 그대로 쓰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AI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에 의거한 글을 쓰는 건지 체험하고 겪은 일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AI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네이버 지도를 켜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지도 위치를 얘가 알아서 그걸 가지고도 포스트를 본다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제 체험하고 겪은 일을 담는 거를 네이버가 좋아한다는 거죠. 검색 엔진은 다른 사람의 글을 도용하거나 인기 검색어나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자기 경험인 것처럼 꾸미는 거는 좋아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짜깁기에서 복사해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유사문서로 처리가 될 수가 있겠다. 다섯 번째,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워라 라는 건데요. 우리가 블로그의 전문성이라는 건 학사학위를 따라 박사학위를 따라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글을 적다 보면 그 분야의 글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섯째, 페이지 뷰를 늘려라. 블로그 내에 좋은 글이 많다면 체류하는 시간 또한 길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뷰를 많이 늘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데요. 페이지 뷰를 그럼 늘릴 땐 어떻게 하느냐? 시리즈 글을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뭐 A는 뭐 일본 여행기, 뭐 B는 일본 여행 가서 첫날에 뭐 했던 거, C는 뭐 둘째 날에 했던 거, 또는 뭐 D 같은 경우는 뭐 돌아오는 길에 뭐 갔던데, 또 아예 처음 같은 경우는 아예 여행 계획서부터 올릴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페이지 뷰를 넣게 된다면 내가 일본 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클릭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페이지 뷰는 그렇게 해서 좀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저품질 블로그 만드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 상위 노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았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점 없으셨죠? 자, PPT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고 이따가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수하기라는 부분의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면 앞서서 조금 꾸며놓고 작업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꾸미는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바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모두 찍어서 블로그에 글을 쓰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는 무료 스탁 이미지를 확보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저작권 무료 사이트 몇 군데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픽사베이라는 곳을 소개해 볼게요. 자, 그럼 네이버에다가 픽사베이라고 적어 볼까요? 그리고 검색해 보시면은 픽사베이 사이트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러스트레이션 말고 나는 모두 다 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분류는 올 이미지로 바꿔 놓고요. 여기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를 찾는다 또는 뭐 배경을 찾는다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앞쪽에는 스폰서 이미지가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찾으셨다면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배경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이걸 받는다라고 한다면 클릭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죠? 사이즈는 여기서 고를 수 있는데요. 보통은 모니터 해상도에 맞는 1920에 1280 이 정도 1920 사이즈를 저는 선호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더 크게 받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선택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고자 하는 데다가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진 않으니까 한 두세 개 정도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 받아보세요. 위에는 스폰서 이미지, 밑에는 무료 이미지고요. 여기서 내가 받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신 후에 다운로드 하고 원하는 화질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그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본인이 원하는 폴더에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네. 일단 언스플래시 쳤다고 해서 그 사이트가 앞에 바로 뜨진 않아요. 아마 위키백과가 먼저 뜨는 이유는 위키백과를 찾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떴을 뿐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무료 사진 및 이미지 다운로드 언스플래시 있죠? 요거 눌러서 들어가셔서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여기다 적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배경을 찾겠다. 그럼 배경을 치시면 위에는 무료가 아니지만 이 밑에 것들은 무료 배경들이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배경이 있으면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언스플래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유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말고 다른 것들 중에 고르는 걸로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배경이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이런 배경을 다운받겠다. 네, 다운받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한번 받아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받아보신 분은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도 한번 찾아볼까요? 프리픽도 이미지를 다운받는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랑은 달리 PSD 파일 또는 AI 파일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프리픽이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사진을 받는 용도로 쓰셔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리소스에다가 컴퓨터라고 적고 검색을 해보면 프리픽에서 컴퓨터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사진들을 저장해서 이 위치에다가 다른 배경 그림을 집어넣어서 만들면 좀 쓸만하겠죠. 아니면은 뭐 이런 디자인을 가져와서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zip 파일로 묶어져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압축 한번 풀고 볼게요.
쭉을 풀어보니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는데 JPG 파일도 있지만 PSD가 저장돼 있죠. 그래서 포토샵을 아시는 분은 포토샵을 열어서 작업 편집이 가능하세요. 자, 그런 사이트가 프리픽이라고 합니다. 다만 프리픽에서 자료를 다운받다 보면 아마 오늘 뭐 공짜 리미트가 뭐 끝났다 이런 창이 뜰 수가 있는데, 그럴 땐 그냥 이 프리픽 사이트에 그냥 회원가입하시고 다운받으시면은 문제없이 다운받아져요. 그래서 요런데 이런 디자인들을 내가 필요한 디자인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원하는 대로 좀 꾸며서 마음에 들게 배치를 한다면 조금 더 근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컴퓨터를 쳤지만 예를 들어서 네임카드라고 치면은 명함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명함 중에서 내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 디자인에서 내용만 고쳐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프리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디자이너들이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자, 일단 무료 스탁 이미지 네 번째, 플래티콘이라고 쳐볼게요. 플래티콘이라고 쳐도 나와요. 플래티콘. 여기는 벡터 스티커 이미지 같은 거를 불러올 수 있는 사이트예요. 클릭해서 들어간 후에 여기 아이콘을 적으면 이렇게 컴퓨터 아이콘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 뉴스를 만든다 라고 할 때도 이런 디자인들이 있어서 쓰신다면은 좀 더 깔끔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한글로 쳐도 나와요. 저 영어로 쳐서 한글로 치면 안 되나 이러실까봐 적어봤고요. 예를 들어서 소녀라고 치면 소녀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얘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SVG와 PNG가 있는데 PNG가 무료예요. 요거 눌러서 프리 다운로드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요 그림을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이트들 일단 쭉 살펴보았고요. 여기 질문 없으시면 투명 이미지 만드는 것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이미지를 찍었는데 배경을 없애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미지 배경 제거라는 기능을 이용하곤 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그 사이트가 있겠지만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배경 이미지 제거 이렇게 쳐보시면은 바로 안 뜨네요. 이미지 배경 제거라고 쳐볼게요. 네, 이미지 배경 제거 뜨면은 바로 뜹니다. 리무브 이미지. 아까 아도비 사이트 께 떴는데 그것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일단 더 많이 알려진 데가 리무브 이미지라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사진을 여기다 선택하셔서 업로드를 하실 건데, 좀 전에 우리 받은 사진 있었잖아요. 문서에 지금 아무 그림이나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건강 3번을 제가 집어넣어 보면요, 건강 3번과 배경의 경계선을 따라서 얘가
배경을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다운로드 받으면 PNG 파일로 받아지는데 이 PNG가 배경이 없는 파일 저장할 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도 안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그럼 편집해서 삭제 복구로 브러쉬 사이즈 조절해서 문지르면은 이 부분을 삭제하라는 명령으로 얘가 인식해서 없애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배경을 넣는 것도 돼요. 그래서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진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이나 색깔로 이렇게 배경에 나오게 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어쨌든 고르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자, 투명 이미지 배경 만드는 거 한번 살펴보았고 질문 잠시 받을게요. 보통 핸드폰으로 사진을 공유하실 때 USB 포트를 꽂아서 USB에서 그림을 찾아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샌드애니어를 이용하게 된다면 굳이 USB 포트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인터넷만 되는 환경에서는 어디든지 옮길 수 있는 게 바로 샌드애니어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프로그램은 샌드애니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PC에서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도 되고, 핸드폰에서 PC로 보내는 것도 되고, 예를 들어 핸드폰에서 아이폰으로 보내는 거, 또는 아이폰에서 뭐 아이패드로 보내는 거 다 가능합니다. 샌드애니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설치 절차부터 한번 거쳐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PC에다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익혀볼 건데요. 네이버를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샌드애니웨어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에 샌드애니웨어 대용량 파일 전송이라고 있죠. 요걸 눌러서 여기서도 바로 받거나 보낼 수가 있지만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밑에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면 윈도우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돼요. 지금 샌드애니어 셋업 EXE는 EXE가 바로 실행 파일이죠. 그래서 열기를 하면은 바로 이 컴퓨터에 깔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완료되면 열린다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자, 요게 이제 샌드애니어 설치 프로그램이 열린 상태고요. 여기서 얘 누르시고 설치 누르시면 설치가 돼요. 다만 중간에 저희는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 이거는 뭐냐면 샌드애니어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뜨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리들에는 웬만해서는 아마 샌드애니어가 깔려 있을 거고, 지금 연습 삼아서 까는 거를 연습해 본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창은 확인 누르면 닫아져요. 쭉 여기 파란색 바가 끝까지 가면은 그때 샌드애니어 PC 버전이 모두 설치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마침 하면 샌드애니어 실행하기가 눌려있기 때문에 바로 샌드애니어가 열려서 보이겠죠?
자, 이게 PC 샌드 애니어예요.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창을 다 닫고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샌드 애니어를 깔면은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게 샌드 애니어가 깔린 거예요. 자, PC에서 샌드 애니어 깔아보는 방법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자, 이건 핸드폰 화면이고 여기서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서 여기다 검색을 할 거예요. 샌드 애니에요. 그러고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열기라고 뜨지만 여러분들은 설치해야 되는 경우니까 설치라고 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권한 설정에서는 허용을 다 눌러주세요. 그래서 최근이라는 부분은 날짜별로 내가 받은 파일들, 문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 통화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 사진. 요거는 사진만 모아서 보는 거예요. 날짜별로 사진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만약 그날 포스트한 거를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요 부분 그냥 날짜를 그냥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그 날짜에 찍은 사진이 모두 선택이 되겠죠. 아니면 이 중에 내가 옮기고 싶은 사진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해당 사진들만 선택해서 옮겨와도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사진들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해당 사진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사진을 선택했다. 이렇게 선택하고 보내기 하시면은 사진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보내기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숫자 키가 뜹니다. 이거는 10분 동안 떠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 PC에 샌드 애니어를 열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아까 6개 선택한 파일들이 여기 보이고요. 여기서 어디다 받을 건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로는 저는 문서에 제가 엘리라는 폴더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여기로 폴더 선택을 해놓으면 폴더가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면 폴더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두겠다. 그럼 새 폴더로 만들어 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바로 옮길 수도 있고 반대로 핸드폰이 아니라 PC에 있던 사진들, 우리가 아까 받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핸드폰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을 PC로 한번 전송을 해보시고요. 제대로 전송되는 거 확인하셨다면은 반대로 핸드폰으로 옮겨보는 것도 해볼게요. 저는 여기 잘 전송되어 있는 거 보이죠? 아까 가져왔던 사진들 모두 6장이었고 모두 전송이 되어 있네요. 자, 핸드폰에서 PC로 옮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셨죠? 자, 이번에는 PC에서 파일 전송을 누를게요. 그럼 보내기와 받기가 있는데 아까는 파일을 받는 쪽이었다면 이번엔 PC에서 보낼 쪽이니까 보내기. 여기 보내기라는 창을 눌러보시면은 경로를 선택해서 내가 사진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사진과 컨트롤 누르면서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이렇게 4장의 사진을 보낼 거다 라고 한다면 해당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 위에 번호가 뜨죠.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샌드 애니어는 여기 받기라는 데를 눌러서, 왜냐면 이번에는 이쪽이 받는 쪽이니까 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숫자를 여기다 입력하고 받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경우 우리가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자체를 옮긴 게 아니기 때문에 갤러리에 보시면 send anywhere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파일들이 받아지게 됩니다. 한번 여기서 볼게요. 제가 갤러리로 가볼 거예요. 갤러리에 모두 보기에서 보면은 여기 send anywhere라는 폴더가 새로 생겨 있고 이 안에 좀 전에 옮겼던 컴퓨터 그림 그리고 배경 그림 나뭇잎 그림까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요 앞에 있는 건 전 시간에 제가 옮겼던 사진들이 들어온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send anywhere를 이용하면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또는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컴퓨터에서 핸드폰으로 또는 핸드폰에서 다른 핸드폰으로도 다 연동이 가능하고 용량하고는 제가 알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량이 크면은 오래 전송 속도가 오래 걸린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연결잭을 꽂을 필요도 없고 날짜에 따라 정렬돼서 보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send anywhere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받고 질문 없으시면은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미리 캔버스는 제가 한 30분 정도 소개를 드릴 거라서 일단 send anywhere 질문 먼저 받고 없으시면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미리 캠퍼스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end anywhere 질문 없으세요? 네. 어떤 게 안 받아졌어요? 얘 PC에서 전송을 시켰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들어가요. 여기 앨범을 보시면 뭐예요? 전송을 좀 전에 시킨 게 맞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이거를 전송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번호가 뜨고 여기서 우리가 send anywhere에서 받기 키 입력에다가 이걸 적는 거예요. 그쵸? 하고 받기를 누르면 이게 예제가 받아지겠죠? 그러면 갤러리에 여기를 펼쳐보면은 send anywhere로 받아지는 거죠. 이렇게 받아지는 그리고 거죠. QR코드는 어떻게 받나요? QR코드를 그냥 찍어서 받는 거예요. 누르시면 돼요. 이거 통화는 일단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이제 전송을 한다라고 할 때 QR이 뜨잖아요. 여기는 send anywhere에서 QR코드를 찍어서 하시는 거예요. send anywhere로 해서 이때 지금 보면은 여기 본 거고 받기로 가보면 여기 키 입력하는 데 있죠. 여기가 지금 QR코드예요. 네, 그래서 여기 화면에 QR을 찍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왜 거기서 취소를 약간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폴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send anywhere 여기서 받기 역할을 누르고
이렇게 쓰면 되나? 찍으면 돼? 좀 기다리세요. 대화됐죠? 네. 알겠어. 기다리면서 뭐지? 기다려. 여기서 들어보면은 받아진 게 소개 있는 어쨌든 여기 받아진 게 보이죠? 잘 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미리 캔버스에 대해 소개를 해볼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네이버로 가서 미리 캔버스라고 쳐주세요. 미리 캔버스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여기 5초 회원가입 눌러서 회원가입 진행해주세요. 일단 카카오는 매번 인증해야 돼서 좀 불편하고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로 간편 가입하셔서 가입해 주시고 저는 그냥 구글로 들어갈게요. 똑같아요. 로그인은 유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 안함을 누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요 창까지 잠시 띄우셨다면 조금 있다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잠시 켜주세요. 미리 캔버스는 사진을 편집하는 디자인 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의 컨텐츠를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컨텐츠가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이 미리 캔버스는 이런 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미리 캔버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에서는 왼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를 누를 건데요. 여기 내 디자인은 최근에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네, 여기 디자인 만들기. 자, 일단 미리 캔버스는요, 디자인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위도 픽셀, 미리미리, 인치 다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로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원래 이제 웹용으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웹용 같은 경우는 웹상에 띄울 수 있게 만들어진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영상은 동영상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인쇄용이라는 거는 어쨌든 여기들만의 어떤 사이즈들이 있겠죠. 그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서 설정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디자인은 변경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 그냥 웹용으로 놓고요. 뭐 1000에 1000픽셀로 하셔도 되고 카드뉴스로 해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되셨으면 새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미리 캔버스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 창 띄우는 것까지 살펴보았는데, 자, 위쪽에 보니까 파일 설정 1080에 1080 이런 게 보이죠? 파일에서는 새로 창을 열 때 또는 지금 만든 걸 복제해서 수정을 해볼 때, 뭐 이런 때 이제 새 디자인 만들기나 사보 만들기를 쓰시는 거고, 두 번째 설정에서는요, 다크 모드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나는 어두운 게 더 낫다 하면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토샵처럼 레이어가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데요.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유료 프로그램은 레이어를 가지고 기준에서 이제 배치를 하지만 일반적인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땐 레이어가 딱히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어 같은 이런 기능도 킬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 눈금자가 여기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는데 가리거나 보이거나 할 수가 있고, 가이드선도 여기 지금 보면 녹색 선 있죠. 이게 이제 가이드선인데 내가 필요한 만큼 가이드선을 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뒤로 가기, 얘는 다시 실행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페이지의 주소가 되겠네요. 자, 일단 옆에 있는 템플릿서부터 소개를 할 건데요. 템플릿이라고 쳐보면 여러가지 미리 캔버스에서 쓸만한 템플릿들이 나와요. 물론 왕관 달린 거는 우리가 피할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하는 게 있다면 해당 디자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그 모양으로 입혀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수정하고자 하는 것만 수정해서 쓰시면 되니까, 이거는 네, 보니까 5짜리라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봤네요. 자, 템플릿은 그래서 그냥 따닥 해서 글씨만 쓰시면 돼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메뉴로는 작업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가 이전에 작업한 걸 가져와서 작업하겠다 라고 할 때 내 작업 공간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사진들이 보이는 곳이고요. 여기 있는 이 학생들 대신에 다른 사진을 넣고 싶으면 그 사진을 치면 되죠. 학생이라고 치면 학생들 그림이 보일 거고, 마음에 드는 학생 그림을 가져와서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자, 사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선택하셔서 집어넣으면 사진이 들어가고요. 레이어의 위치에 따라 느낌이 또 다르니까 제가 앞쪽으로 좀 꺼내와 볼게요. 사진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좀 더 진하게 놓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맞춰주시면은 예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은 예를 들어서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사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다시 일단 정신사 나오니까 새 창 만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소라는 것은, 업로드라는 건 뭐냐? 업로드는 내가 아까 샌드 애니어를 이용해서 옮겨놓은 사진들 있죠? 그런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들어가서, 아까 제가 엘리라는 데 저장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가 불러와지고 얘를 클릭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업로드예요. 업로드를 해보니까 같은 하얀색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 가해가 좀 선명하지가 않죠. 뭔가가 딱 색깔이 층이져 보이죠? 그러면 얘를 직접 조정해서 뭐 밝기나 대비를 좀 더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쪽 이제 나무만 뭐 떼서 딴 데다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업로드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올릴 때 업로드를 들어가요.
업로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은 그 이미지가 여기 파일에 들어와지고 해당 이미지를 클릭해서 넣으면은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배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활용한다면 내 로고를 만들어서 쓰실 때도 이런 업로드를 쓰실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상세 페이지나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만드실 때도 내가 찍은 사진을 수정해서 보정해 쓰겠다 이런다면 업로드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소인데요. 요소는 그래픽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검색해보면 사진하고 좀 다른 점은, 사진은 진짜 사진 이미지 파일이라면 요 요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이라고 한번 그대로 적어봤어요. 그러면 왕관 없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학생 그림이 들어왔죠. 얘를 클릭해보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 일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디자인을 클릭했을 때 요거는 눌러보면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미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 그림 파일들이 보통 일러스트 요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진 파일들은 진짜 사진 파일들, 사진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가 요소에서는 여기 도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도형을 선택하셔서 해당 도형을 넣고 가로 세로의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글을 쓴다든지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색깔은 도형을 클릭하면 도형의 색상이 나와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 둥근 모서리를 하고 싶으면 여기서 둥근 모서리로 가장자리를 굴려주시면 둥글게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하기가 되게 좋은 게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에도 되게 다양한 선들이 많아서 예쁘게 꾸미기가 좋고요. 프레임은 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프레임을 내가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다가 그림을 채우는 거는, 만약 업로드에 있는 이 그림을 채우겠다면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시면 그 그림이 들어가집니다. 물론 끌어서 크기 조절 다 가능해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넣고 체크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지죠.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요소에서 프레임은 틀이라고 불러요. 차트는 차트를 그릴 때인데 약간 신뢰성 있는 기사글을 쓸 때 차트가 쓰여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표의 경우는 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로 정리할 파일이 있을 때 그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글자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자가 입력이 되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글자를 크게 할 때는 가장자리 동그라미 보이죠? 이 동그라미를 끌어서 조절해 주시면 커져요. 반대로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좀 길쭉한 바가 있죠? 요걸 조절하면 이렇게 글 상자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배치해서 놓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글씨 뭐 크기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아니면 뭐 글씨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글씨에 대한 게 글자 조정에 더 있어요. 그래서 자간을 붙이거나 넓힐 수도 있고 행간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평 또한 넓히거나 조절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크리에이터 메뉴에서는 거의 쓸만한 건 없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AI 드로잉은 무료가 아니므로 넘어갈게요. 이미지 생성 한도가 10번까지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려볼 이미지가 있다면 한번 넣어보시고 아니면은 비워두셔도 되겠습니다. 동영상이라는 거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미리 캔버스 자체의 영상을 집어넣을 때인데요. 미리 캔버스로 주로 사진을 편집하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은 그 해당 툴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쓰진 않아요. 백그라운드도 배경을 채우는 거거든요. 아,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이 오디오도 이제 배경음을나 효과음을 넣는 건데, 내가 만약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배경음이 있으면 그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미지 파일이면은 음악도 마찬가지로 넣어도 안 들어가질 거예요. 자, 그 다음 테마. 테마는 여러가지 이런 느낌을 바꿔서 넣을 수가 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서. 자, 배경은 배경 색깔이에요. 그래서 단색으로 배경색을 연하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이나 패턴 중에 골라서 배경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QR 바코드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이트로 넘어가는 뭐 전단지 같은 걸 만든다 라고 할 때 QR 코드를 박아낼 수도 있어요. 일단 URL을 한번 입력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URL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나와요. 크기 조절해서 뭐 둔다든지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QR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찍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메뉴들을 활용하시면 되고, 옆에 제가 레이어를 꺼내 놨는데요. 레이어가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 지금 QR코드가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얘를 만약에 나는 요 손 그림 있는 데보다 아래로 내리겠다. 끌어다가 내리면 이렇게. 자, 다 되셨다 하시는 분은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요. 다운로드는 웹용으로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른 다운로드보다는 고해상도가 해상도가 더 좋으니까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받을 거고요.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창이 뜹니다. 이게 만약 한 장짜리였으면은 한 번만 떴을 건데, 지금 PNG 파일이구나. PNG 파일로 이렇게 받은 건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폴더에다가 한번 저장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일단 보시면 처음 다루시는 분도 쉽게 다룰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기준에서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단장하는 단계에서 이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거 꾸미는 것들, 그런 거까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